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정근의 부동산 생활백서 진행을 맡은 고세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수도권 반대에 위치해 있는 광주광역시를 비롯해서 전라남도 담양, 광양, 그리고 순천까지 유망 지역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경상남도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네, 각 전문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정근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정근입니다. 네, 지금은 4차 산업시대라고 하죠. 모든 것들이 인공지능화, 또 첨단화, 자동화되면서 앞으로 많은 직업군들이 없어질 거라고 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의학기술조차 굉장히 발달을 하면서 이 인간의 그 평균 연령이 500세까지도 살 수 있다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요. 그렇듯 앞으로 모든 게 첨단화되면서 일자리는 없어지고 또 살아야 될 날은 많고 또 일할 수 있는 나이는 또 시간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투자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들의 노후 준비까지도 걱정 없도록 전국 각지의 투자처를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지훈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전문가 박지훈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부동산을 빼고 부자를 논할 수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렇듯 부동산은 부자로 가는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그렇지만 하고 싶어도 정보를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번 방송에서는 전국 부동산 개발 정보들을 콕콕 집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이고요.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경상남도에 대해서 알려주신다고 하셨는데 그중에 어떤 지역을 한번 살펴볼까요? 네. 이번에 소개해드릴 지역은 바로 경상남도, 또 경상남도에서는 부산을 또 빼놓고 얘기할 수 없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부산 광역시를 포함을 해서 창원과 진주 지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에 대해서 알려주신다고 하셨는데요. 부산하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관광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개발 또한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부산은 먹거리, 볼거리 등으로 많은 관광객들에게 인기 있는 관광지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개발 또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경상남도의 대표적인 개발 호재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리나라는 사실 이 주력 산업들이 이 중국이라든지 또 이 급부상하는 개발도상국의 사실 기술력을 굉장히 많이 좀 뺏기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현재 그런 일들로 인해서 많은 기업들이 또 문을 닫고 또 손해를 보고 또 그런 안 좋은 사례들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제 이런 것들을 또 우리 정부에서는 극복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이런 외국 기업 유치와 또 관광지 개발을 활성화하는 게 굉장히 큰 목표를 현재 두고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경제 자유구역 플러스 이 관광지를 저희가 눈여겨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이 개발도상국이라든지 주변 인접국가의 어떤 급성장으로 인해서 이 한류 열풍으로 인해 관광객들이 우리나라를 또 많이 찾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런 서비스 산업이 주력 산업으로 지금 현재 올라가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비스 산업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대한민국을 잘 살펴보면은 이 경제자유구역과 관광지 개발이 꼭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알고 계셔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부산 같은 경우는 경제자유구역도 있다 설명드리겠지만 먼저 이 관광지에 대한 아주 큰 개발 호재가 있는데요. 부산광역시 그중에서도 기장군에 위치한
종합관광단지인 동부산 관광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에버랜드의 2.5배 규모고요. 또한 초대형 놀이공원이 지금 조성될 예정입니다. 네.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가구업체죠. 이케아와 또 프리미엄 아울렛 등 뿐만 아니라 굉장히 큰 어떤 상업시설과 문화시설, 위락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고요. 또한 항만이 가깝기 때문에 이 배로 들어오는 인구, 또 배로 들어오는 이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 일대가 굉장히 부산에서는 앞으로 해운대에 버금가는 또 그 이상 가는 관광지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인구가 유입될 것으로 현재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예상대로 관광지 개발이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문화시설 외에도 다양한 시설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문화시설 외에도 국내 최대 규모의 아쿠아월드라든지 국립과학관, 골프장은 물론이고요. 유명 셰프들의 푸드타운이라든지 대형급 호텔을 비롯한 일반 호텔, 콘도 등의 숙박시설들이 만들어지면서요. 다양한 놀이시설도 있고 쇼핑시설, 휴양시설, 레저시설, 고급 숙박에서 일반 숙박, 콘도까지 모두 갖춘 시설들이 앞으로 3에서 5년이면 고객을 맞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러한 동부산 관광단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부동산 투자로서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쪽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개발의 과시화가 보이고요. 그리고 종사자라든지 관광객의 유입으로 꾸준한 인구 증가가 예상되고 또 토지의 희소성까지 갖추다 보니까 집가 상승에 삼박자를 모두 갖춘 곳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토지 투자에도 유망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말 엄청난데요. 저도 이제 나중에 기회가 되면 동부산 관광단지 꼭 한번 가보고 싶네요. 그렇다면 동부산 관광단지 이외에도 다른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이 있다면 어디가 있을까요? 네, 다음 지역은 에코 델타시티를 볼 수 있겠는데요. 아까 제가 소개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이 에코 델타시티가 미래의 도시에 걸맞게 세종과 부산 이 두 곳이 스마트 시티의 시범 도시로 선정이 되었는데요. 인공지능, 빅데이터, 5G 이동통신 등 미래 기술을 자유롭게 구현할 수 있는 스마트 시티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평창 올림픽 개막 전에 이 막 드론이 네. 막 하늘에 정말 멋있는 맞아요. 광경을 연출하면서 굉장히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의 어떤 기술력을 세계에 알렸다라는 뉴스가 많이 나왔는데 그만큼 지금 드론들끼리도 서로 부딪히지도 않고 네. 그런 서로 첨단 그런 어떤 기술력으로 인해서 앞으로 이게 실제로 우리가 미래의 어떤 도시가 조성이 됐을 때는 우리가 지금 말로만 하고 있지만 정말로 드론들끼리 하늘에 막 날아다니면서 이 배달도 하고요. 어떤 택배 시스템이라든지 또 어떤 경비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게 실제로 이루어질 것으로 지금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스마트 시티, 그런 미래 시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스마트 시티라고 하면 저도 말로만 들어서 쉽게 상상이 안 가는데 규모가 어느 정도인가요? 네, 이 시범 도시 규모는 약 360만 평 정도 규모고요. 또 계획 인구는 7만 5천 명으로 약 3만 세대의 정말 대단지의 어떤 그 개발이 네.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뿐만 아니라 이 2023년을 완공을 목표로 가고 있기 때문에 네. 어떤 이 완성되는 시점이 굉장히 짧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네네. 그래서 여기 부동산 투자를 만약에 하신다라고 하면은 역시나 어떤 그 황금성이 굉장히 빠르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그래서 1단계는요 명지동 1원이고요. 그 다음에 2단계 개발은 강동동 1원 그리고 3단계는 대조동 1원을 포함하고 있고요. 또 위로는 남해고속도로와 김해공항을 끼고 있고요. 아래로는 2번 국도와 명지 국제 신도시가 또 맞닿아 있습니다. 조금 넓은 시야로 보면 서부산 글로벌 시티 사업에 포함되기도 하면서요. 부산 시내의 경제자유구역 내에도 포함되기 때문에 이 일대 부동산 투자는 아주 전망이 밝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시범도시 모습이 정말 궁금해집니다.
네,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살펴봐야 할 게 교통시설 같은데요. 에코 델타시티 주변의 교통 환경은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부동산 투자를 하실 때는 고려해야 될 사항 중 하나가 바로 교통망인데요. 부산 같은 경우는 총 예산 1조 4,500원을 투입해서 2020년 6월에 완공 예정인 창원의 마산역부터 부산 전역까지 이어지는 창원, 김해, 부산 광역 복선 전철을 우선적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철도망 같은 경우는 완공이 될 경우에 기존에 1시간 28분이 걸리던 그런 철도망이었는데 1시간 28분에서 38분으로 총 50분 정도 단축이 될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진짜 50분 시간이 단축되어진다. 어마어마한 네, 거거든요. 맞아요. 네. 많이 단축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동 시간 정말 많이 단축이 될 것 같은데 그 외에 또 교통시설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두 번째는 도로망 사업인데요. 김해 진양부터 부산 기장까지 연결하는 고속도로가 지난 2월 7일 날 개통이 되었는데요. 이 고속도로가 개통됨에 따라 남해 고속도로와 동서 고가도로에 집중되던 차량의 흐름이 분산되면서 혼잡하던 도로가 앞으로는 원활한 흐름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부산의 도심에서 서부산으로 접근성 확보를 위해 낙동강을 가로지르는 엄궁대교라든지 대저대교 그리고 사상대교 같이 낙동강을 이어준 대교가 신설됨으로써 네. 그 교통량의 혼잡을 또 원활하게 만들어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철도망이나 도로망 그리고 대교를 보면요 공통점이 하나가 있는데요. 네. 지금까지 우리가 전체적으로 개발축을 봤을 때 서쪽보다는 동쪽을 먼저 개발됐었어요. 네네. 실제로 경부축을 기점으로 오른쪽이 좀 개발이 많이 된 성향이 있었는데 부산도 마찬가지로 지금 서부산보다는 동부산, 기존에 있던 동부산, 해운대라든지 남구, 네. 마린센터, 그다음에 연제구 같이 동쪽에 위치한 곳이 개발이 됐었어요. 네. 상대적으로 서부산 같은 경우는 낙후된 지역이 많았었는데 그래서 선부산은 개발이 안 될 것이다 라고 예측하신 사람들 많았단 말이죠. 근데 네. 개발축의 흐름이 변화되면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변화되면서 철도 같은 경우도 동쪽에서 서쪽, 동부산에서 서부산으로 교통을 조금 더 원활하기 위해서 신설 개통이 된 거고요. 네. 도로망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서부산에서 부산 시내를 가로질러서 그 해운대를 지나 기장까지 가는데 시간이 엄청나게 걸리거든요. 네네. 대부분 부산 시내에서 나오기가 어렵다고 해요. 오래 걸린다거든요. 근데 고속도로 신설 고속도로를 내줌으로써 그 시간을 단축해서 유동 인구가 원활하게 교통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만들어 준 것도 있고 또 마찬가지로 대교를 지었단 말이에요. 기존에 낙동강 대교가 7개가 있었어요. 근데 7개가 있었지만 그것도 이제 부족한 거죠. 왜냐하면은 동부산에서 이제 사람들이 서부산으로 이동을 할 거기 때문에 이것도 복잡하니까 3개를 더 건립해서 3개의 대교가 2024년도에 준공 예정입니다. 보시면 서부산에 무엇이 있냐? 에코 델타 시티라든지 네. 그 밑에 국제 명지 신도시가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네. 보시면 신항만 뒤쪽으로 모든 것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기존에 해운대 뒤에 마린센터가 활성화됐었다면 이제는 동쪽이 아닌 서쪽으로 국가의 정책 트렌드에 맞게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동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산의 개발 호재에 대해서 잘 들어봤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이고요.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부산이 이렇게 큰 규모의 개발 호재들이 있는지 몰랐는데요. 이어서 다음 소개해 주실 지역은 어딘가요? 네, 다음은 창원인데요. 우리나라는 경제자유구역과 관광지를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방금 우리 박지훈 전문가께서 말씀하셨던 창원은 부산 신항만 배후단지로 지리적인 요건을 갖추고 있는데요. 그로 인해 두동 경제자유구역, 또 남양 경제자유구역, 남문 경제자유구역과
웅동 경제자유구역 등 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호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두동 경제자유구역의 경우 2017년 10월 보상 진행이 되어서 현재 공정률 20%가량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한 부산 강서구와 접경 지역인 동부 진해권의 웅동, 울천 일대는 부산 신항의 배후 부지를 끼고 있는 데다가 부산과 창원, 또 김해와 거제를 잇는 십자 형태로 중심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 5년 사이에 웅동, 웅천 지구의 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요. 진해구는 창원시 관내의 5개 구 가운데 유일하게 인구가 늘어나는 곳이다라고 네. 보실 수 있겠습니다. 진해권의 인구 증가는 웅동, 웅천 일대가 가장 핫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것은 부산 진해경제자유구역과 부산 신항 배후단지 개발 그리고 아파트 입주가 인구 증가의 직접적인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인구가 정말 많이 늘어난 것 같네요. 그렇다면 창원에 또 다른 장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 신항만 배후 지역의 경제자유구역으로 남문지구와 남양지구에도 아파트가 잇따라 건설되고 있는데요. 네. 이곳에 인접한 두동지구 역시 대단히 택지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체 개발 면적이 약 50만 평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중에 13만 평 정도가 주택과 주거용지로 개발돼서 8천여 가구의 아파트와 단독주택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그리고 26만 평 정도가 상업용지 및 그다음에 공공용지로 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 이렇듯 남문, 남양 두동지구는 부산 신항의 배후 지역으로서 개발되는 곳이기 때문에 이 지역 역시 투자처로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분의 전문가께서 투자 유망 지역을 콕콕 집어주시니까 부동산 투자가 어렵지 않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다음 지역은 어디가 있을까요? 네, 이번에는 진주인데요. 진주의 경우 총 사업비 1조 577억 원이 투입된 혁신도시 건설과 또 정촌 산단 조성에 이어 혁신도시 내에 10개의 공공기관이 이전을 했고요. 또 뿌리산업단지와 항공국가산업단지, 그리고 신진주 역세권 개발 등 공사 금액만 뭐 7조에서 8조 원을 한다고 하니 네.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형 호재가 이어지면서 공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뭐 지금도 밤낮 할 거 없이 또 뭐 주말 할 거 없이 거기는 뭐 지금도 흙먼지가 많이 날린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활발하게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바로 이런 그 말씀드린 산업단지라든지 이런 뭐 역세권 개발 여기가 아마 진주 쪽에서는 가장 투자처로 각광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박지훈 전문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나주혁신도시는 16개의 공공기관이 이주해 오면서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긴 했으나 주말이 되면은 그 지역 상권이 텅 비어버리는 일명 유령도시라고 네네. 불렸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부동산 시장에 침체기가 좀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남 혁신도시는 나주 혁신도시와 좀 사뭇 다르게 낮에는 이러한 공공기관 직원들이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문산과 금산, 하대동 일대 식당을 찾게 되고요. 저녁에는 외부로 나가지 않고 네. 구도심과 신안 평거동 일대까지 찾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또 공공기관들이 이주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계약이라든지 대규모 회의 혹은 채용 때문에 면접 보러 사람들이 많이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니까 진주를 찾는 방문객들이 늘어나게 되면서 택시를 찾는 사람들, 식당에서 밥을 먹는 사람들, 그다음에 숙박업소 등을 이용하는 사람들, 그렇게 생활경제 쪽에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 산악형 클러스터가 활성화되고 수도권에 신설되는 공공기관들이 제2차 이주를 해오게 된다면 네. 지역 산업과 연계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하는 데는 더욱 가속화가 될 전망이기 때문에 이곳 역시 투자할 만한 가치가 충분하다고 봅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투자자가 당할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는 법률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김민규 변호사의 해결팍팍 시간입니다. 우리가 투자를 하다 보면 법이나 규제에 대해서 잘 몰라서 피해를 입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부동산 투자의 피해 해결책에 대해서 알려주실 김민규 변호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그리고 형사 전문 변호사 김민규 변호사입니다. 네, 요즘은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인터넷이나 부동산 어플을 통해서 간편하게 직거래하시는 분들이 늘었는데요. 이런 식으로 하는 직거래가 안전할까요? 부동산 직거래 시 유의할 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나운서님 말씀처럼 요즘에 부동산 직거래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직거래를 위한 어떤 그런 그 중개 매체도 굉장히 많이 나왔고, 뭐 직뭐라든지 또는 다 뭐라든지 그런 어플들도 굉장히 많이 생겼고, 그리고 뭐 이제 인터넷 사이트 카페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직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직거래가 이루어지는 이유는 뭐냐 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부담되기 때문에 이런 직거래가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법률 전문가 입장에서 이런 직거래를 살펴보는 것은 저는 이런 우려를 좀 표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아끼려고 하다가 실제로는 그거보다 더 큰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직거래를 할 때 유의할 점이 뭐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직접 거래를 하는 것이다 보니 직거래의 허점을 이용한 사기나 피해 사례도 많을 것 같은데요. 네, 부동산 직거래 피해 사례에 대해서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릴 텐데요. 무수히 많은 피해 사례가 있겠지만 저는 몇 가지를 좀 짚어봤습니다. 가장 우려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현실적인 어떤 그런 물리적인 피해가 당장 발생할 수 있다는 그런 점이 하나가 있는데요. 뭐냐 하면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부동산을 내놨어요. 내놨는데 그 부동산을 내가 직거래 방식으로 내놨기 때문에 나는 그 부동산을 보러 온다는 사람한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내가 부동산을 보여주기 위해서 문을 열었는데 내가 부동산을 보러 온 사람이 갑자기 강도로 돌변하거나 또는 기타 다른 유형의 범죄자로 돌변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혼자 사는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직거래를 할 때는 이러한 점들을 반드시 좀 유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두 번째로는 직거래를 할 때는 우리가 하자가 뭐가 있는지 발견하는 것들이 상당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부동산이라는 것은 사실 금액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한 번 거래를 하면 되돌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소송이라든지 법률적인 조치를 통해서 되돌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데요. 문제는 우리가 부동산 직거래를 하는 경우에 우리가 부동산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부동산에 있는 어떤 그런 하자, 실질적인 하자, 예를 들어서 뭐 곰팡이가 핀다든지 여름에 장마철이 되면 누수가 생긴다는 천장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체크를 꼼꼼히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중개사무소를 이용할 경우에는 중개사무실에서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그 확인 설명서를 교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부동산의 뭐 하자나 이런 현황들이 다 나와 있고 혹시나 거기에 고지되지 않은 하자가 발생할 때는 중개사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그런 안전장치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직거래를 하게 될 경우에는 우리가 예상치 못한 하자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을 좀 주의해야 된다는 측면이 있고요. 다음으로 그리고 권리관계에 대한 부분입니다. 실제로 부동산은 사기가 당하기 굉장히 쉬운데요. 왜냐하면 임대인이나 또는 부동산을 매도하는 사람이 마치 이 부동산이 내 것인 것처럼 그렇게 속여서 계약금만 편취한다든지 또는 계약금 내지 중도금을 편취한다든지 이런 식의 어떤 그런 사건 사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부동산 직거래할 때는 이러한 어떤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좀 유의하고 직거래를 해야 됩니다. 네, 말씀 들어보니 부동산 직거래에 있어서 위험 사례나 피해 사례가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직거래 시에 어떤 점을 주의해야 될까요? 네, 부동산 직거래에서 유의할 점에 대해서 살펴보기 위해서는 가장 저는 먼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계약서를 먼저 꼼꼼하게 작성해야 된다는 부분을 좀 들고 싶습니다.
모든 어떤 그런 거래의 기초는 계약서이고 부동산 거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계약서에다가 예를 들어서 내가 원하는 부분들, 뭐 지금 현 상태에는 이러한 어떤 그런 상태로 계약을 하지만 실제로 뭐 장마 처리되거나 언제 어떤 하자가 발생하게 된 경우에는 반드시 부동산을 매도하는 사람 또는 임대인이 어떤 조치를 해주겠다는 그런 특약을 넣게 되면 나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은 하더라도 이러한 문제들을 조금은 손쉽게 권리를 주장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겠죠. 네, 부동산 계약 시에는 반드시 계약서를 확인하셔야겠고요. 또 그 외에 주의사항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추가적으로 살펴봐야 될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몇 가지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부동산 등기부라고 하는데요. 그 등기부를 반드시 떼봐야 됩니다. 그 등기부에는 뭐가 나와 있냐면 소유관계와 권리관계들이 나와 있는데요. 소유관계는 이 부동산이 실제로 누구 것인지, 이 부동산의 어떤 그런 뭐 어디에 속해 있는 부동산이고 평수가 몇 평인지 이런 것들이 나와 있고요. 또 권리관계라고 하면 이 부동산에 담보가 뭐가 잡혀 있는지, 가압류가 있는지, 뭐 세금을 체납해서 가압류가 잡혀 있다든지, 아니면 또는 뭐 뭘 잘못해가지고 뭐 어떤 경매에 들어갔다든지, 경매 등기가 되어 있다든지, 또는 이 부동산이 뭐 실제로 이제 그 매도하는 사람이나 임대인 말과는 달리 부동산에 어마어마한 담보가 잡혀 있다든지 이러한 어떤 권리관계 하자 부분도 분명히 나와 있기 때문에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보고 반드시 이러한 내용들을 확인해야 됩니다. 특히 소유관계에 대한 부분은 실제로 나한테 집을 임차하는 사람이나 또는 나한테 집을 매도하는 사람의 그 주민번호를 반드시 비교 확인해서 실제 이 등기부 등본에 기재된 사람이 맞는지 이러한 부분들도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되고요. 또한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있을 수 있겠죠. 나는 이 사람의 가족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대리해서 부동산을 내가 매도한다 또는 임대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한 경우에도 별도의 가족관계 증명서를 떼와라 해가지고 등기부 등본상의 어떤 그런 그 주민번호와 실제 가족이 맞는지도 이런 부분도 비교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 또 추가적으로 또 이렇게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이미 설명을 한 부분이긴 하지만 뭐 가압류나 또는 압류 또는 뭐 등기에 대한 어떤 담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하자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추가적으로 확인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요. 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동산에 실질적으로 어떤 하자가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은 꼼꼼히 살펴서 하자가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계약 내용에 그러한 내용들이 반영되게 해야 될 것이고요. 또 마지막으로 뭐 관리비 문제라든지 또는 뭐 전기세, 수도세 문제라든지 기타 어떤 그런 전에 살고 있는 세입자 또는 매도인과의 어떤 그런 이산할자 문제라든지 이런 현실적인 부분까지도 반드시 살펴보고 직거래에 임해야지 안전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만약에 이런 직거래를 하다가 문제가 생긴다 할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조금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법률 전문가나 또는 부동산 중개인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역시 직접 살 집을 계약하려는 것이다 보니 고려해야 될 사항이 정말 많은데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부동산 직거래에서 유의할 점에 대해 정리를 해드리면요. 첫 번째로는 계약서를 반드시 꼼꼼히 살펴봐야 된다는 점. 두 번째로는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꼼꼼히 확인하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부동산에 어떤 하자가 있는지, 실질적인 하자가 있는지 반드시 꼼꼼히 살펴보자. 그리고 네 번째로는 실질적으로 어떤 그 장애 요소가 될 수가 있는 이산할자라든지 뭐 전기세라든지 관리비 미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꼼꼼하게 살펴보고 계약에 임하자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부동산 직거래를 하시는데요. 이러한 점들을 유의해서 하시게 되면 아무래도 조금은 피해를 덜 볼 수 있고 좀 더 안전하게 거래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부동산 직거래 계약 시 주의할 점 반드시 숙지하신 후에 모두 안전한 거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경상남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렇게 저 같은 초보 투자자가 투자할 때 좀 주의해야 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이제 처음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사실 어떤 책이라든지 또는 어떤 방송 매체를 통해서 투자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네. 또 흔히 우리가 피해 사례가 굉장히 많이 또 일어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게 기획부동산에 노출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발 호재들을 가지고
이런 투자자들에게 굉장한 어떤 수익을 안겨줄 수 있다 해서 그 현지 가격보다도 굉장히 터무니없는 가격에 중개를 하거나 또는 뭐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분별하는 해안이 있어야 되는데 기획부동산과 정상적인 컨설팅을 해주는 회사의 차이점이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는 이 등기가 바로 빨리 안 나온다는 거죠. 즉 소유권 이전이 바로 안 되고 네. 뭐 이게 굉장히 오랜 시간 걸린다라든지 뭐 이런 경우 또한 엄청 큰 면적에 뭐 굉장히 뭐 수십 수백 명의 뭐 인원이 지분으로 들어간다. 네. 이런 것 좀 기획부동산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 토지의 소유권을 봤을 때 그 소유자가 누군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네네. 그래서 보통 그 기획부동산들이 계약금만 걸어놓고 예를 들어서 뭐 땅값이 뭐 예를 들어서 100억이다. 네. 그러면 10억 정도의 어떤 계약금 10%만 네네. 걸어놓고 나머지는 이 판매 활동을 통해 가지고 그 돈을 받아서 잔금을 치러서 그 이후에 소유권 이전을 해주는 이런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근데 이럴 경우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느냐? 자, 만약에 이 토지에 대한 잔금을 못했을 경우에 자금을 확보를 못했을 경우는 이 계약이 무산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고객들은 어떤 이 투자 컨설팅 회사다 그래서 자금을 줬는데 이게 실질적인 소유권 이전이 안 되는 상황에서 잔금을 못 치르게 됐을 경우에는 결국에는 그 피해는 고스란히 투자자들한테 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 세 가지만 꼭 확인을 하셔도 굉장히 큰 어떤 그 사고에 대한 예방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은 일단은 개발지로부터 거리가 멀다. 라고 하시면 적어도 2km 이상 멀어진다 하면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박지훈 전문가님, 초보 투자자들의 올바른 투자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올바른 투자법이라 함은 아무래도 그 투자했을 때 무언가를 기대하고 투자를 하지 않겠습니까? 네네. 근데 기대를 했을 때 예를 들면은 아파트 가격이 상승한다거나 아니면 집가 상승으로 시세 차익을 본다거나 뭐 땅값이 오른다, 아파트 값이 오른다. 그 이유는 분명 존재하거든요. 네. 이러한 개발 호재들, 이런 정보들을 분명하게 알고 접근한 게 일단 유리할 것 같고요. 네. 개발 정보만 알고 투자한다고 해서 다 성공하는 건 또 아닙니다. 또 앞서 이정근 전문가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개발 호재와 거리성도 중요하거든요. 네. 이쪽에 아주 큰 개발 호재가 생겼다고 하는데 뭐 거리가 뭐 20km 떨어져 있고 뭐 30km 떨어져 있어가지고 뭐 교통도 불편하다면은 과연 이쪽을 이용하는 그 개발 호재를 이용하는 인구들이 그 20km 떨어진 데까지 갈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제시해야 되고요. 일단 분명한 건요. 내가 투자한 지역에 분명한 인구 유입 요인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네. 개발 호재로 인해서 인구 유입이 예상되어지지만 호재거리 말고도 그 주변으로 어떠한 이유 때문에 인구들이 몰릴지 집중할 수 있는지 그런 요인들을 분명하게 분석해야 되는데 초보 투자자들은 이런 분석 범위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지식적으로 기본적인 지식은 뭐 쌓아가되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마시고요. 원래는 토지 투자는 현장이 답이거든요. 그렇죠. 직접 해봐야 돼요. 네. 근데 그런 시간적으로나 지식적으로 부족하시면 진짜 신뢰 있는 전문가를 통해서 투자를 고려해보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네. 오늘 부산, 창원, 진주까지 경상남도의 다양한 개발 호재들 살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께 조언 한 말씀씩 부탁드릴게요. 자,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인구가 몰리는 곳에 돈이 몰린다. 자, 즉 인구가 몰리는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은 그만큼 투자하기가 어렵지만 분명히 그 투자를 성공을 했을 때 그만한 보상이 분명히 주어지기 때문에 정말 좀 저렴하다고 해서 조금 여의치 않다고 해서 그 개발 호재로부터 굉장히 거리가 멀다거나 또는 뭐 용도 지역이 안 좋은 또는 뭐 교통망이 안 좋은 이런 쪽에다가 투자를 하셨을 때는 또 그만한 손해라든지 또는 그만한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싼 게 비지떡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렇듯 개발 호재와 가까운 쪽에 투자를 하시고 또 이왕 같은 개발 호재라면은 인구가 많은 개발 호재에 투자를 하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만 더 발품을 파셔서 인근 지역의 어떤 그 나의 자금 상황과 여건에 맞는 물건을 좀 발품을 팔아서 알아보신다면 이 부동산 투자에 큰 정말 혜택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다음 박지훈 전문가님. 네.
재테크가 필수인 시대에 접어든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투자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일단 투자를 하게 되면은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네. 예를 들면은 아파트와 같은 차익형 부동산을 투자해놓고 월세, 수익률이 높은 월세를 생각하면서 수익형 부동산으로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토지 투자, 즉 차익형 부동산이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토지 투자는 어느 정도의 개발 기간이 필요한데 한 달 한 달 돈 나오기를 바라면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투자를 하실 때는 내가 진짜 하고 싶은 목적, 이거를 분명하게 해서 수익형으로 투자를 할지, 차익형 부동산에 투자를 해서 시세 차익을 얻을지 그 목적을 분별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네. 노력 없이 성공을 바라는 것은 미끼 없이 낚싯대를 들이우고 물고기가 잡히길 기다리는 미련한 낚시꾼과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성공을 위한 노력에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